그 유명한 천안문 광장입니다. 천안문에서 천안은 하늘의 명을 받아 나라와 백성을 편안히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광장에서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했고, 지난 7월 1일에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외국의 국가원수 한영식도 여기에서 거행됩니다. 한마디로 천안문 광장은 중국을 상징하는 중국의 얼굴입니다. 바로 여기서 1989년 4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50여일 동안 민주화운동이 있었고, 학살이 자행되어 중국 당국의 발표로도 30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천안문 중앙의 마오쩌둥 사진 양편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만세와 세계인민대단결 만세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인민해방군이 인민을 학살한 중국은 전혀 인민공화국이 아니며, 지금의 중국은 세계인민대단결의 중심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1980년 광주에서 전두환이 광주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습니다. 그로부터 9년 후 1989년 6월 4일 덩샤오핑은 천안문 시에서 중국의 인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했습니다. 이 두 학살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부터 중국 천안문 민주화 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9년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중국은 마르크스 예상과 달리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한 후진국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공산주의를 무리하게 건설하려다 큰 혼란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950년대 말 대약진 운동과 1966년부터 76년까지 있었던 문화대혁명의 비극입니다. 그 이후 정권을 장악한 덩샤오핑은 1978년 12월부터 개혁 개방을 선언하고 중국을 공산주의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가나는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며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를 가감하게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1978년 이후 10여 년간 연평균 8%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민들의 공산당에 대한 불만은 높아만 갔습니다. 당정 간부들의 부정부패, 그리고 폭등하는 물가, 확대되는 빈부격차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후 야오방이 회의를 하는 도중에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5월 15일 날 사망하게 됩니다. 후 야오방은 가장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지도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1986년에서 87년에 학생운동이 일어나자 학생들을 지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수파의 미움을 사서 총서기 직책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학생들은 4월 17일부터 천안문 광장을 찾아 후 야오방을 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은 죽고 죽어야 할 사람은 죽지 않네. 야오방은 이미 죽었고 좌파가 또다시 번성하니 국민이여 깨어나라. 투쟁을 잊지 말라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후 애도는 시로 전환되어 학생과 시민들은 부정부패 척결, 자유만세, 민주만세, 법제만세 등을 외쳤습니다. 일부 학생들의 독재타도, 전제타도 같은 구호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주의 이념이나 공산당 일당제를 부정한다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과의 대화를 주장하던 자오쯔양 총서기가
미리 예정되어 있었던 북한 방문을 일주일간 가게 되었고요. 그 동안에 중국의 보수파들이 학생 운동에 대해서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1989년 4월 26일 인민일보의 사설을 통해서 천안문의 시위를 동난이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동난은 쉽게 말해 폭동이라는 의미입니다. 국내에 반동 세력이 결탁하여 공산당과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불순한 폭동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학생들은 다음 날인 4월 27일 시위에서 공산당 옹호, 사회주의 옹호, 평화적 청원은 결코 동난이 아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결코 공산당과 사회주의 체제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표현을 한 겁니다. 학생들은 정부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발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고르바초프가 5월 15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무려 30년간 중국과 소련은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이 갈등 관계를 해소하려는 역사적인 방문이었었고요. 따라서 전 세계의 이목이 중국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당국으로서는 고르바초프의 중국 방문 이전에 천안문 시위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정리하고 싶었는데요. 이 조급함을 이용해서 학생 지도부는 역으로 단식 투쟁을 전격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식하는 사람의 숫자가 5,000명까지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학생 측은 긴급하게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동난 규정을 철회하고 애국민주운동으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는 거부를 하고 파결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고르바초프의 환영 행사는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지 못하고 공항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중소 정상회담이 5월 16일에 끝났지만 시위는 더욱 확대되어 5월 17일에는 천안문 광장에 100만 인파가 모였습니다. 공산당으로서는 동남 규정을 철회하고 애국민주운동으로 인정할 것인지 강경 진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을 더욱더 복잡하게 하는 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국 공산당 지도부 내부의 분열이었습니다. 자오지양 총서기를 대표를 하는 개혁파와 리펑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파가 대결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강경 진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사실상 최후의 결정권자인 덩 샤오핑의 마지막 결정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덩 샤오핑은 강경 진압을 결정을 하고 5월 19일 계엄령을 선포하여 6월 4일 천안문 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불순분자의 선동에 의한 계획적인 사회주의 체제의 전복이라는 덩 샤오핑의 주장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은 진압 과정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엄령이 5월 19일 선포되고도 6월 4일까지 2주가 넘게 진압을 하지 못한 것은 공산당 지도부 내부의 분열과 시민들의 저항 때문이었습니다. 5월 20일 계엄군은 도심으로 진입하려다 시민과 학생들의 저항으로 5월 22일에 시외곽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결국 6월 2일 덩 샤오핑의 집에서 열린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6월 4일 오전 10시까지 최종적으로
진압을 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6월 3일 밤부터 천안문 광장으로 계엄군의 탱크가 진입을 시도를 했고, 이를 막는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발포하여 많은 시민을 학살을 했습니다. 결국 계엄군이 새벽 1시에 광장 주위까지 진입하여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철수를 했고 3시 무렵에는 3,000여 명의 학생만 남았습니다. 이때 6월 2일부터 학생들과 동조 단식 중이던 베이징 사범대학 강사 류 샤오보 등이 계엄군과 평화적인 철수를 협상하여 학생들을 돕게 되고, 결국 학생들이 평화적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물론 천안문 광장에서 학생 3,000여 명이 평화적으로 철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더 많은 인명피해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천안문 광장에서 대규모 학살을 막고 평화적인 철수를 할 수 있게 되었었던 것은, 가증스럽게도 덩샤오핑이 천안문 광장에서는 한 명도 살상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천안문 광장에서 학살은 거의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천안문 진입로에서 인민을 학살하는 것은 되고, 중국의 얼굴인 천안문 광장이 피로 물드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학생운동 지도부의 우유부단함도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위가 진압되기 전에 학생 지도부는 천안문 광장으로부터의 철수를 결정을 했다가 곧 번복을 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탱크를 저지하면서 학살당한 시민과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계엄군의 유혈 진압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철수했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시 지도부가 처제 전복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음모를 꾸몄다라고 주장했지만, 학생 지도부는 너무도 비계획적이었고 무책임했습니다. 학생들은 인민해방군은 인민자치의 병사이지 특정인이 군대가 아니며 인민군대는 인민을 진압하지 않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4일 새벽 학생들의 평화적 철수를 도운 유 샤오보는 천안문 시위는 위대한 민주운동이 아니라 노예들의 반항운동이라고 평가절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천안문 시위가 계획적인 반체제 폭동이 아니라는 사실은 천안문 학살 이후의 상황에서도 드러납니다. 수천만 명, 심지어 1억 명이 넘게 시위에 참여했지만 천안문 학살이 있은 후 겨우 일주일 만에 베이징 시민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천안문 시위가 전혀 계획적이지 않고 단순히 물가 폭등으로 인한 고통과 부정부패에 대한 일시적인 분노의 폭발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안문 시위가 계획적인 폭동이었다면 천안문 시위를 옹호를 한 최고 지도자였던 자오쯔양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처벌을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오쯔양은 총서기에서 해임된 후 3년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조사 결과는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당원 자격도 박탈되지 않았고 2005년 죽을 때까지 16년간 단지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공개적인 재판을 통한 공식적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천안문 민주화 운동이 중국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계획적인 음모라는 중국 공산당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천안문 학살을 통해 공산당 일당 독재를 더욱 강한 중국은 세계 사회주의 체제 붕괴 속에서도 살아남아 천민자본주의적 경제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해 오늘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천안문 학살 이후 중국 공산당 정부는 우리나라 1970년대 박정희의 유신체제와 같은 개발 독재적 성격을 강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경제 성장에 올인하면서 정치적 자유, 경제 민주화 등의 가치를 깡그리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개발 독재가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고 중국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일찍이 존 스튜어트 밀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일갈했습니다. 70년대 말 유신체제의 비극적인 종말에서 보여지듯이 경제 성장의 속도가 떨어짐에 따라서 그 돼지의 행복조차도 지속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재의 중국의 개발 독재는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